세계는 왜 한국 방산 기술을 선택할까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케이트 하딩 박사는 이를 압도적인 신뢰성과 독자적인 기술 자립 능력으로 분석합니다.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품 공급망을 지켜내는 한국의 힘. 이것은 6.25 전쟁 이후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 과정에서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케이트 하딩 박사의 시선으로 한국 방산 기술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그 바탕이 된 한국의 비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하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무기 수출,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있죠. 오늘도 평소와 같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무기 수출국들의 최신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러시아,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의 수치는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수치가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이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7년 연속 방산 수출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한 폭으로 말입니다. 주요 수출국 명단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까지. 이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맞나? 저 혼자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3년간의 증가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 함정까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국방부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한국 방산에 대해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동유럽은 무기 살 때 먼저 한국부터 알아본다더군. 가격도 합리적이고 성능도 좋다고 하던데. 그의 말이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가 가진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6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미사일 시스템 같은 무기들의 사진과 스펙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런 첨단 무기들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연구소 소장에게 출장 승인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라고요. 한국 방산의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회의적이었어요. 아마 과장된 수치일 거라고,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갖췄을 리는 없다고 여겼거든요. 출발 전날 밤 한국 전쟁 당시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굶주린 아이들, 미군이 제공한 원조 물자에 의존하는 모습들. 이들이 진짜 전차를 만들 수 있다고? 저 혼자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가진 선입견이 완전히 바뀔 만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첨단 기술 전시장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깔끔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택시 기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특히 K9 자주포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시민도 이 정도로 자국 방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 일정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애드라고 불리는 이곳은 한국방산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연구소 입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보안이 철저했고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연구소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전시관에서 K9 자주포를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실물의 위압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포신의 굵기, 차체의 견고함,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 마감재 처리까지. 이걸 정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어요. 자동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시스템, 심지어 포탄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담당자가 웃으면서 실제 사격 시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 K9 자주포의 연사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분당 6발에서 8발까지 쏠 수 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50km가 넘는 거리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게 과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나라의 자주포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우수했습니다. 이어서 현무미사일 시스템을 봤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탄도미사일부터 순항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를 독자 개발했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현무 3순항미사일의 정밀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도 몇 미터 오차 범위 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걸 정말 한국에서 독자 개발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고 있을 정도죠.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이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K2 전차를 봤습니다. 이건 또 다른 충격이었죠. 독일의 레오파드,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좁은 산길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한국군의 전술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무기 체계들이 서로 연동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차, 자주포,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미래형 전장 개념이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시스템 전체로 보면 더욱 강력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연구소를 둘러보고 나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군 장성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복도 곳곳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한국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 그리고 최근까지의 군사작전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겪어온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죠. 김 장군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에서 오랜 경험과 지혜가 느껴졌어요. 먼 곳에서 오셨군요. 우리 한국방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연구소에서 본 것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모든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장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장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수입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기술 이전이 거부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기술적인 격차가 상당했을 텐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장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재들,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김 장군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를 단순한 조립업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어요. 우린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냅니다.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우리 방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밖을 내다보니 거대한 공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들, 트럭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방산업체들의 간판들. 전국 곳곳에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경남까지 하나의 거대한 방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핵심 부품들은 어떻게 조달하시나요? 외국산 부품이 많을 텐데 위기 시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김 장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외국산 부품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국산화요? 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엔진부터 전자장비까지 핵심 부품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개발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김 장군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장군이 컴퓨터를 켜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K2 전차의 생산 과정이었습니다. 용접부터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직접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걸 직접 만들면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장군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줄였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아 더 저렴해졌어요. 게다가 품질 관리도 우리가 직접 하니까 신뢰성이 높죠. 점심시간에 김 장군과 함께 국방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딩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방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 장군이 물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과를 보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김 장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맹국으로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실제 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갑부대였는데 K2 전차들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병사들이 전차를 정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부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비가 정말 쉽습니다. 부품 교체도 빠르고 고장률도 낮아요. 무엇보다 우리 지형에 딱 맞게 만들어져서 산악지대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실제 사용자의 평가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김 장군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일은 실제 생산 현장을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 장군의 말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과연 생산 현장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클러스터 중심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 점차 공장들이 늘어나더니 창원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공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대형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함정용 엔진과 발전기를 만든다고 안내원이 설명해줬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디젤 엔진들이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작업자가 컴퓨터로 제어하는 로봇들이 무거운 부품들을 정확하게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 하나가 몇천 마력이 나온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벽에 걸린 수출 현황을 보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여러 나라로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이 인정받아서 선진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베테랑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여기서 일했는데 그때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후에는 창원의 중소부품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정밀 가공업체였어요. 겉보기엔 그리 크지 않은 공장이었지만 안에서 하는 일은 정말 정교했습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들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부품을 깎아내고 있었어요. 이 부품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사장이 손바닥만한 금속 부품을 보여줬어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정밀도가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차가 0.01mm라도 나면 전체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회사의 역사가 흥미로웠어요. 사장이 설명해 주기를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20년 전부터 방산 부품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동차 부품 만들 때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방산 부품에도 적용됐습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품질 기준 때문에 기술력이 한층 더 발전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전자부품 업체였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센서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깨끗한 클린룸에서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고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 하나가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 담당자가 현미경으로 부품을 보여줬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회로 하나에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서 배운 반도체 기술을 방산 분야에 응용한 겁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방산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대전에 있는 한화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연구소 건물은 마치 대학교 캠퍼스 같았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복잡한 수식과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게 아이사르 레이더입니다.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더인데 동시에 여러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요. KF-X 전투기에도 이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각각이 다른 항공기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기술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만의 기술로 발전시켰어요. 오히려 일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구원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여러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은 몇 개 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백 개의 중소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기술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어요. 한 노년의 기술자가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린 6.25 때 겪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고 부품이 막히면 나라가 쓰러진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일은 실제 전장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특별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병사들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자리였는데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자 우크라이나의 한 야전기지가 보였어요. 멀리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포성과 함께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한 상대는 올렉시라는 이름의 포병 중이었어요. 그의 뒤로 K9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를 사용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올렉시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처음엔 의구심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만든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첫 사격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렉시가 손짓으로 뒤에 있는 K9을 가리켰어요. 첫째는 정비가 쉽다는 점입니다. 전투 중에는 복잡한 정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K9은 구조가 간단해서 현장에서도 빠르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른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세르게이라는 이름의 하사관이었는데 그의 손등에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이 자국이 K9 포탄을 장전하다가 생긴 겁니다. 그가 손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K9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세르게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의 연사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분당 8발까지 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겁니다. 적의 반격이 오기 전에 집중 사격을 끝내고 진지를 바꿀 수 있거든요. 실제 전투 경험자의 증언이라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부품 공급은 어떤가요? 제가 실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올렉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부품들이 정말 빨리 도착해요. 주문하면 일주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들은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전쟁 중에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한국군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혹독한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실제 수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폴란드는 K9 자주포 670도를 주문했고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문은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왜 이들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점, 둘째는 신속한 납기, 셋째는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 이전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기술 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상당 부분을 이전해줍니다. 구매국이 자체 정비와 개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죠. 이게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K9 자주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나토 표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면서도 독특한 장점들이 있어요. 특히 자동화 수준이 높아서 운용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주 육군 관계자의 평가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 지형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사막에서도 정글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요. 게다가 에어컨 시스템이 우수해서 더운 기후에서도 승무원들이 편안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의 증언이었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KSS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용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승무원들이 운용하기 쉬워해요. 훈련 기간도 다른 잠수함에 비해 훨씬 짧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방산업체 해외 지사장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의 마케팅과 사후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중동 지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랍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이 높아요. 특히 방공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담당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유럽 고객들은 품질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 무기가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실전에서 검증되면서 신뢰를 얻었어요. 이제는 브랜드 파워까지 생겼습니다. 동남아시아 담당자의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이 지역 국가들은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중요하게 봐요. 한국은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것은 한국 무기의 성공이 단순히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장에서의 검증까지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입증되었죠.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제는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바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직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뭘 봤길래 표정이 그래? 마이클이 농담조로 물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주일간 수집한 자료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 인터뷰 기록들, 기술 자료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패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국방 산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부터 방산 자립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꾸준히 투자해왔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적 비전의 힘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한화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뛰어들면서 기존의 기술력을 접목했어요. 반도체 기술은 레이더와 통신 장비에, 조선 기술은 함정 건조에, 자동차 기술은 장갑차와 전차에 활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 양성 시스템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같은 명문 대학들이 방산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방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방산업에 대한 기존 평가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과소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조립업체 수준, 기술 의존적이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제가 직접 본 현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펜타곤의 몇몇 동료들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낮게 봤었는데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를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이미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반응들이 제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관점들이었어요.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방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평범하게 지으려 했는데 뭔가 임팩트가 부족했습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는가? 라고 정했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한국방산업의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 현재의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 세 번째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네 번째는 성공 요인 분석, 마지막은 미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했어요.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한국방산업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노년 기술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6.25 때 겨봤습니다.
총알이 떨어지고 부품이 막히면 나라가 쓰러진다는 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방산업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생긴 절박함과 의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자립에 대한 염원. 이것들이 한국 방산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보고서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국가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낸 성과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역사로 증명된다. 초안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관찰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미국 방산업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 더 명확히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장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은 꼼꼼히 읽어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훌륭한 분석이야. 이 보고서는 분명히 파장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고위급 브리핑에서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미국 방산업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 대회의실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각국 주재 무관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아마 한국 방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긴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혹시 과장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수집한 데이터와 직접 경험한 것들에 확신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방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국민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국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7년간의 가파른 상승 곡선에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수치들이 정확한가요?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질문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와 구매국 양쪽에서 확인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촬영한 K9 자주포 영상을 보여줬을 때 반응이 가장 컸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연사 속도와 정확도를 보고 나서 레이시언 임원이 말했습니다. 저 성능이 실제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우리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대량 주문 현황을 설명할 때는 더욱 큰 관심을 보였어요. 나토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건 기술적 검증은 물론 정치적 신뢰까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강조하자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합된 생산체계, 둘째는 신속한 의사결정, 셋째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창원공단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품질 관리와 납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보잉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제가 놀란 부분입니다. 엔진, 레이더, 통신 장비까지 대부분을 국산화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에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공 요인 분석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일관된 정책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에서 나온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죠. 한국 전쟁 사진과 현재 한국 방산업체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줬어요. 절박함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국방부 정책실장이 물었습니다. 분단 상황과 주변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자립 의지를 키웠습니다. 외부에 의존하면
언제든 무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우리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일부 시장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후반부에서는 미국에 주는 시사점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죠. 참석자들이 진지하게 메모를 적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방부 차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통해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이 정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가요?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가요? 같은 실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마지막에 소장이 총평을 했습니다. 하딩 박사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을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전해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소장과 상의해본 후 답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방산업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습니다. 제 보고서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내일부터는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발표 다음 날부터 언론의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방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이어서 CNN, BBC, 도이체 벨레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CNN이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정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건가요? 경쟁이라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기술 이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BBC 인터뷰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어땠나요? K9 자주포는 현지 병사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정비가 쉽고 연사 속도가 빨라서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이체 벨레에서는 유럽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토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신속한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빠른 전력 증강이 필요했거든요.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자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일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제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다뤘어요. 미국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 방산의 실력 K브랜드,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내 반응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기술자들과 연구원들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외국 전문가가 우리 기술을 인정해주니 정말 뿌듯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무기, 나토의 새로운 핵심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기사에서는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대량 구매를 언급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가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부상, 기존 무기 강국들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와 독일 방산업체들이 받는 압박을 다뤘습니다. 가격과 성능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 무기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아시아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한국 방산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어요. 중국 신화통신도 한국 방산업의 성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실제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나간 후 일주일 만에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문의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거죠.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관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전시회에서 만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딩 박사님의 보고서를 읽고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우수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인이 무대에 올라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20대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젊은 연구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경제 발전을 이뤘고요. 이제 우리 세대의 몫은 기술로 세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전시회장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방산업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국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내레이션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역사로 증명된다.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힘은 바로 국민의 의지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후속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견제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와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있고 그 선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